이 대출을 재는 게 반드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을 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출을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왜 하는 거죠? 금융위원장이? 자, 집값 잡아라. 정부의 실수요는 무관한 부동산 대출을 잰답니다. 그런데 제목만 봐도 알겠죠, 여러분? 이 대출을 재는 게 반드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을 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아니 무슨 대출을 얼마나 많이 해줬다고 이제 와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을 잰다라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출을 좀 해줘라. 특히 누구한테 1주택자 갈아타기와 무주택자들한테는 좀 대출을 좀 많이 해주되 다주택자한테는 안 해줘도 된다라는 게 사실상 대세잖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출을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에 대해서 유동성을 관리하겠다고 대출을 잰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부는 참 이제 이게 보면 과거에는 이제 유주택자가 이제 문제였어. 유주택자들이 이제 문제였다가 유주택자들이 문제로 돌려서 뭐 양도소득세도 막 크게 늘리고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늘렸는데 갑자기 2030들이 시장에 뛰어듭니다. 주택가격을 막 이제 올린다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2030세대를 패닉 바잉 뭐 영끌까지 해서 집을 산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시장에서 안 먹히니까 이제 정부는 유동성에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의 시장 문제는 정부가 특별히 잘못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유동성과 저금리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지 되고 유동성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된다? 대출을 안 해줘야지 된다. 지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금리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지 되고 유동성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을 안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뭐 길게 써놨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를 위해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억제해 나간다.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인데 이게 이게 왜 갑자기 오늘 나온 갑자기 긴급 뉴스인지 모르겠어요.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지금도 안 해주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뭐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 차단하기 위해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가계대출 증가율을 3에서 4%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가계대출 중에 가계대출이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이 있고 두 번째는 신용대출이 있는데 사실상 최근에 가계대출을 증가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건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신용대출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주제로 한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왜 하는 거죠? 금융위원장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사실상 국토부가 발벗고 나서야지 되고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요즘 보면 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제일 열심히 뛰는 게 보면 금융위죠. 금융위랑 민주당인 것 같아요. 민주당. 언제부터는 이 행정적인 절차에 상당히 행정권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민주당이. 이거 제가 뭐 특정 정당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죠? 아니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기를 위해서 국토부에서 열심히 좀 뭔가 해야지 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기 위해서 할 게 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그런 걸 안 하고 계속 빙글빙글 돌려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이 대국민 담화문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가한 시장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이 유동성에 대한 관리는 뭐예요? 돈을 회수하는 거잖아. 돈을 회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왜? 지금 뭐 국민들한테 돈을 공짜로 나눠주겠다라는 정책이 그냥 막 풀겠다라는 정책이 많은데 무슨 유동성 관리를 어떻게 나가겠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유동성 관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금리 인상 그리고 가계대출 규제죠. 근데 가계대출은 사실상 이미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대국민 담화문이 글쎄 좀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과도한 레버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과도한 레버러지, 여기서 얘기하는 과도한 레버러지는 사실상 대출을 얘기하는 건데, 요즘 대출 받고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요, 현금 부자들을 위한 시장이에요. 서민들이 진입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아니란 말이야. 왜? 금융위에서 얘기하는 레버러지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못해요. 여기 보면 과도한 레버러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 등을 자제해달라. 서민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레버러지는 뭐예요? 이자가 안 붙는 대출이 있잖아요. 그죠? 전세밖에 없어요. 그 전세를 낀 부동산 투자밖에 없지, 뭐 대출을 통한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현금 부자들만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대출을 규제한다. 현금 부자들은 대출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부채는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서 활용해야 한다라는 게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2006년도에 이제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그러면서 우리도 금리를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2006년 이후에 한 6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금리와 그때의 금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신이 난 것은 사실상 은행입니다. 이 은행. 저금리가 저원가로. 그쵸. 저금리가 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 이자로요, 지금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한번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요, 2020년 뭐 2.25에서 3.96%, 2021년 6월달 2.39에서 4.5%, 2021년 지금 현재 2.5에서 4% 정도 되네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에서 혼합형 은행채 5년물 같은 경우는 2.89에서 4.48입니다. 대출금리를 정리해보면 평균이 그냥 3에서 4.5%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비싼 걸로 하면 2.5에서 4.5인데 한 3에서 4.5% 정도. 그러니까 평균이 한 3.5% 정도 되겠다. 그죠? 어쨌거나 대출 금리는 3에서 4.5%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들의 예금 금리를 보니까 K뱅크 예금금리가 세후 금리가요 1.27%입니다. 1.27%. 중소기업은행 세후 이자율이 1.16%. 수협이요 세후 이자율이 1%입니다. 1%. 1.02%. 전북은행이 1.02%. 카카오뱅크가 1.02%. 광주은행이 0.93%. 그리고 한국시티은행이 0.93%예요.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 데가 공격적으로 지금 한 1%에서 맥시멈 2%까지. 세후로 따지면 2%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금금리는 1%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1%예요. 100억이 은행에 들어왔는데, 은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누가 돈을 맡겼다라는 거죠. 돈을 맡긴 사람한테는 1%를 이자를 줘요.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는 3에서 4.5%의 이자를 받는 거야. 이거는 예금 이자야. 100억을 맡겼으면, 이거 수익률이 몇 %야, 그러면? 몇 %? 어마어마하네. 2에서 3% 수익률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대급 이익.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1%로 은행에 돈 맡긴 사람들 많잖아요. 10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맡기면, 나한테는 1%를 주고 3에서 4% 정도의 대출 이자.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까요? 근데 이거를 기업에서 갖고 갔다 칠게. 기업에서 갖고 가서 기업에서는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핸드폰을 맨 처음에 100만원에 팔아. 근데 물가가 오르니까 100만원짜리가 120만원, 130만원, 150만원으로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물량은 조금 덜 팔리더라도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기업은 사실상 계속해서 이윤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100억이 있어도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구조고요. 은행은 계속 살찌워지는 구조고,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기업을 운영하는, 물론 잘 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제품을 팔아서 계속 기업의 이윤이 남죠. 이윤이 남으면 어느 순간 뭘 해요? 대출을 다 갚아버려요, 기업은. 대출을 다 갚아버리면서 뭐예요? 자기 돈으로 공장을 하나 사는데, 공장 하나 살 돈이 있으면 공장 3개를 삽니다. 왜? 대출을 또 받아갖고. 그러니까 기업은 계속해서 수익이 불어나고, 개인은 1%의 이자만 받으니까 계속해서 가난해지는데, 이 안에서 뭐가 발생하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밖에 없죠. 자, 첫 번째는 나의 수익금이 예금 이자랑 대출 금리보다 높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어야지 돼요. 이럴 때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의 현금의 가치가 과연 대출 이자로 인해서 내가 현금의 가치에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사실상 크게 흔들릴 정도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은행 이자로 충분히 내가 지내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뭐 이자가 충분한 건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자금 소득, 현금 소득만 갖고 해치할 수 있느냐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자가 올라도 사실상 별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자가 오르면 개인보다는 제가 봤을 때 큰 기업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고 웬만큼 중견기업들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소상공인들이죠. 1% 대출 금리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은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면 이 중에 거의 2분의 1 정도가 요즘 같은 경우 거의 임대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출 이자가 나가는 건데, 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이자가 50만 원, 100만 원 오르는 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훨씬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저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과연 금리를 생각한 것만큼 올릴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부동산 시장을 잡을 만큼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결국은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 시장을 좀 조용하게 잡으려면 예금금리를 올려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금리를 제가 봤을 때 한 5%에서 한 8% 예금금리를 줘봐요. 부동산에 투자할 사람이 없어요. 부동산 시장에. 근데 대출금리를 올리면 제가 봤을 때는 효과는 미비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금리는 한 번 올릴 때 몇 퍼센트 올릴 수 있죠? 0.25%밖에 못 올리죠? 그러면 1%를 올리려면 1년 동안 금리를 4번을 인상해야 됩니다. 1년에 금리 4번 인상? 과연 가능할까요? 근데 어쨌거나 0.25%밖에 금리를 못 올려요.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출이 3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은 금리를 3%를 내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금리를 3%를 내고 있어. 그런데 금리가 4%로 올라갔어요.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는 4억일 때 산 아파트입니다. 10억이 돼갖고 여기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전세 끼고 사놨다가 입주하면서. 그런데 이 10억 정도 지금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출이 3억이 있는데 3% 금리에서 4% 정도로 금리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보고, 아니면 4%짜리가 5%로 금리가 올라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득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어떤 소득? 급여소득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급여소득 플러스 예금이 있을 겁니다. 여유자금이 한 2억 있어요. 이거를 은행에 넣어놨다는 거죠. 은행에. 근데 은행 금리는 여전히 1%야. 그러니까 은행 금리가 안 오르는 겁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사람이 대출을 3억을 받아서 금리가 뭐 1%, 2% 올라갔어. 그런데 나는 또 2억 정도, 3억 정도 혹은 5억 정도의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저희 사무실 오시는 분들 보면 보통 5억에서 15억까지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대출금리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은행에 맡겨놓은 은행 금리가 저금리인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도 저금리 현상이 없어지질 않는다. 그러면 어쨌거나 이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해 나가는 일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예. 그래서 또다시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좀 지겹다. 그죠? 이거 외에 좀 더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 같은 걸 내놓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인플레이션은 과연 어떻게 해지할까요? 그렇다고 뭐 투자를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해지가 될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성급해지고 좀 패닉바잉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단순하게 집값 상승 하나만 갖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흔히 벼락거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벼락거지라는 게 물론 대한민국에서 물가를 가장 좌지우지하는 것 중에 사실상 주택시장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물가가 너무 천정부지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려면 어쨌거나 무언가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양도세 완화로 공급을 늘릴 생각은 없는지. 제가 지난주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재건축 아파트 거주 요건을 완화하니까 전세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재건축 거주 요건을 없애버리니까 재건축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많이 늘어났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전세 물량 같은 경우는 호값 1억씩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지금 강남 재건축 실거주 완화로 인해서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재건축의 전세 물량이 가격도 빠지면서 물량도 많이 늘어나고, 빨리 빼려다 보니까 가격은 더 낮춰야지 되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집값을 가장 빠르게 안정화시킬 수 있는, 공급은 사실상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완화 하나만 갖고도 저는 사실상 물리적인 공급이 아닌 지금 현재 있는 물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현명하고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도세 완화하면 저는 진짜 집값이 당장은 아니지만 뭐 한 달 안에는 아니지만 2달 안에는 반드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량도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좀 더 안정적인 공급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실거주 규제도 좀 많이 폐지해주고 그죠. 근데 이렇게 쉬운 방법을 왜 안 할까요? 저는 좀 답답합니다. 자, 정부에서는 이제 올해 몇 달 전이죠. 2월 달에 34만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과연 언제 될까요? 이렇게 자기네들이 지금 뭐 발표한 게 진짜 있잖아요. 34만원 공급이든 뭐든 무슨 재개발이든 공공재개발이든 뭐 공공주도 복합사업이든 뭐 3기 신도시든 뭐 얘기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할 생각을 해야지. 자, 코로나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많이 뛰었으니까 이자를 올려야지 되고 대출을 안 해야겠다 뭐. 34만원 공급 대책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토지 확보 정책입니다. 2025년까지 34만원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2025년까지 토지를 확보하겠다. 어떤 걸? 34만원 공급을 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겠다라는 거니까 2025년 이후부터 공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2025년까지 토지 확보를 글쎄 지금 이제 그 공공재개발 부지 지정하는 게 이 토지 확보를 해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민간 같은 경우는 토지 확보를 했다고 바로 진행하는 게 아니죠. 조합원들의 의지라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민간 재개발이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조만간 해결될 것 같아요. 고도제한 문제는. 민주당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하필 또 이제 민주당에서 발표해서 좀 이런 서울 구도심 쪽에 있는 이런 상업용지 안에 있는 보시면 작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거든요.